12번째 밤. 로베르토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았다. 꿈속에서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려 한다거나 개미들이 그의 다리를 기어오르거나 하는 일도 없었다. 보켈 박사와 그의 수많은 쌍둥이들이 자기를 쫓아다니는 꿈도 꾸지 않았다. 그는 미끄러지지도 않았고 지하실에 갇히지도 않았으며 추위에 덜덜 떨지도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 그는 정말 오랜만에 악몽에 시달리는 일 없이 잠을 푹 잤다. 그게 좋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그러니까 조금 지루했다. 수학 귀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혹시 어떤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걸 증명할 수 없었던 걸까? 아니면 그가 지난번에 말했던 플리톱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연구하느라 여념이 없는지도 모른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가 로베르트를 까맣게 잊어버린 걸까? 그건 이제 꿈은 완전히 끝났다는 뜻이다. 그 생각은 전혀 로베르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로베르트 엄마는 그가 정원에 앉아 종이 위에 점들을 찍고 그것들을 서로 연결시키면서 실제로는 잊지도 않은 아메리카의 친구들을 가장 쉽게 순서대로 방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리하느라 몇 시간 동안이나 정원에 꼼짝 않고 앉아있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 그건 그만두고 학교 숙제나 해라. 엄마는 로베르트를 야단쳤다. 한 번은 수학 시간에 종이를 의자 밑에 숨겼다가 보켈 박사에게 들킨 적도 있었다. 너 그게 뭐냐? 이리 내봐. 그러나 로베르트는 알록달록한 커다란 숫자 삼각형이 그려진 종이를 구겨서 공 모양으로 만들어 그걸 자기 친구 찰리에게 던졌다. 찰리는 믿을 만한 친구였다. 그는 로베르트가 던진 것을 얼른 숨겨서 로베르트가 몰래 뭘 하고 있었는지 보켈 박사가 알지 못하도록 했다. 어느 날 밤 그는 다시 깊이 잠이 들었다. 꿈도 꾸지 않았다. 그래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문을 꽝꽝 두드리는 것도 몰랐다. 로베르트! 로베르트! 한참 뒤에야 그는 그 소리를 듣고 잠이 깼다. 그는 침대에서 나와 문을 열었다. 그건 수학 귀신이었다. 너 이제야 나타났구나. 로베르트가 말했다. 네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빨리 따라와. 수학 귀신이 재촉했다. 내가 초대장을 가져왔단 말이야. 여기. 그는 주머니에서 멋있게 인쇄된 카드 한 장을 꺼냈다. 그건 가장자리가 금박으로 장식되고 글자는 반듯하게 새겨진 것이었다. 초대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초대장. 수학 귀신 테플로탁스의 제자 로베르트를 오늘 저녁 수학지옥, 수학천국에 설리는 만찬에 초대합니다. 사무총장. 카드 아래쪽에는 서명이 되어 있었는데 끄적거려진 그 글씨는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다. 페르시아어나 아랍어처럼 보였다. 그는 재빨리 옷을 챙겨 입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테플로탁스리란 말이지. 그런데 왜 한 번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니? 정식으로 우리 모임 회원이 된 사람한테만 수학 귀신의 이름을 알려주기 때문이야. 수학 귀신이 대답했다. 그러면 이제는 나도 정식 회원이 된 셈이니?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초대장을 받았을 리가 없잖아. 이상한데? 로베르트가 중얼거렸다. 식사를 수학 지옥에서 하는 거니? 아니면 수학 천국에서 하는 거니?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아니, 수학 낙원이니 수학 천국이니 수학 지옥이니 하는 건 이름만 다를 뿐이지 결국 서로 같은 거야. 수학 귀신이 말했다. 창문 옆에 서 있던 수학 귀신이 창문을 활짝 열었다. 이제 금방 보게 될 거야. 준비됐니?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로베르트는 지금 자기한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약간 겁이 났다. 그럼 이제 내 어깨 위로 올라가. 로베르트는 자기가 가냘픈 수학 귀신에게
너무 무겁지 않을까 걱정했다. 수학 귀신은 거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는 수학 귀신의 말에 거역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로베르트가 수학 귀신의 어깨에 올라가 앉자마자 수학 귀신은 단번에 공중으로 솟아 날기 시작했다. 이런 건 꿈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로베르트는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게 엔진도 없고 안전띠도 하지 않고 스튜어디스도 없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스튜어디스들은 우리가 3살 먹은 어린 나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한테 플라스틱 장난감을 주고 또 그림 그릴 공책을 주곤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이 비행은 정말 기분이 좋은데? 수학 귀신은 한참 동안 소리 없이 날아가더니 아주 널따란 발코니에 부드럽게 착륙했다. 다 왔어. 그런 이렇게 말하고는 로베르트를 내려놓았다. 그들 앞에는 길게 뻗은 화려한 궁전이 보였는데 사방이 환한 불로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내 초대장이 어디 있니? 로베르트가 물었다. 그걸 집에 놓고 온 것 같아. 상관없어. 수학 귀신은 그를 안심시켰다. 여기는 정말로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 그렇지만 수학 천국이 어디 있는지 누가 알겠니? 그래서 여기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야. 입구로 들어가는 높은 문은 정말 양쪽으로 활짝 열려 있었지만 문을 지키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다시 어마어마하게 긴 복도에 이르렀다. 그 복도에는 문이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 문들은 대부분 조금 열려 있었다. 이따금 아주 활짝 열려 있는 문도 있었다. 로베르토는 호기심을 가지고 첫 번째 방을 들여다보았다. 테플로탁슬은 집게 손가락을 입술에 대면서 쉿 하고 말했다. 방 안에는 코가 긴 백발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는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었다. 모든 영국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그런데 그걸 말하는 사람이 나라면 어떻게 해줘야 되지? 나 자신이 영국 사람인데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방금 모든 영국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한 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야. 그러나 모든 영국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라는 말이 참이라면 내가 앞에서 말한 모든 영국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라는 것도 참이어야 해. 그렇다면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셈이지. 그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방 안을 종종 걸음으로 맴돌았다. 수아키 씨는 로베르트에게 손짓을 하더니 계속해서 다음 방으로 안내했다. 아까 그 사람은 러셀 경이야. 수아키 씨는 로베르트에게 알려주었다. 너도 알 거야. 1+1이 2라는 사실을 증명한 사람 말이야. 그는 약간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아. 하긴 놀랄 것도 없지. 저렇게 늙었으니까. 그런 소리 마. 그 사람이 얼마나 예리한 사람인데. 그리고 그 사람 보고 늙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러셀 경은 이 집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 가운데 하나란 말이야. 그는 아직 150살도 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면 여기 이 궁전에는 나이가 더 많은 사람도 있단 말이야? 곧 보게 될 거야. 테플로탁슬이 말했다. 수학지요. 그러니까 수학 천국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는단 말이야. 그들은 활짝 열려있는 다른 문 쪽으로 갔다. 그 방 안에는 한 남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너무 작아서 로베르트는 한참을 두리번거린 다음에야 그를 찾을 수 있었다. 방 안에는 이상한 물건들이 가득 있었다. 그 가운데는 유리로 된 커다란 꽈배기 빵도 있었다. 저것들은 먹을 수도 없고 이상하게 생기긴 했지만 보켈 박사가 보면 아주 좋아하겠는데? 하고 로베르트는 생각했다. 그것들은 독특하게 꼬여 있었고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었다. 그 방에는 또 초록색 유리병도 있었다. 이 병을 잘 살펴봐. 수학기 씨는 로베르트에게 귀에 대고 말했다. 이 병에서는 어디가 안쪽이고 어디가 바깥쪽인지를 알 수가 없어. 저런 병은 진짜로는 없는 거야. 꿈속에서만 있는 거지. 로베르트는 생각했다. 병 안쪽은 파란색으로 바깥쪽은 빨간색으로 칠하고 싶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지.
다시 말해 이 병은 어디에도 가장자리가 없기 때문이지. 어디서 빨간 면이 끝나고 파란 면이 시작되는지 되어야 하는지 도무지 알 도리가 없단 말이야. 이 병을 저 좁쌀만한 사람이 발명했단 말이냐? 저 사람은 자기가 만든 이 병 안에 들어가 편하게 자리를 잡을 수도 있을 만큼 작구나. 너무 큰 소리로 말하지 마. 그가 누구인지 아니? 클라인 박사야. 자, 그럼 다음 방으로 가보자. 그들은 계속해서 문을 여러 개 지나갔다. 두꺼운 종이로 만든 표지판이 자주 눈에 띄었는데 거기에는 방해하지 마시오 라고 적혀 있었다. 아주 활짝 열린 어떤 문이 이르러 그들은 멈춰섰다. 방 안의 벽과 하우는 아주 고운 먼지로 덮여 있었다. 이건 보통 먼지가 아니야. 테플로탁스리 말했다. 이 먼지는 우리가 셀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알갱이를 가지고 있어.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네가 바늘 끝에 묻을 만큼 작은 양의 먼지를 가져다 살펴보면 그 극소량의 먼지 안에 이 방 안에 있는 전체 먼지보다 먼지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 거야. 이 먼지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칸토르 교수지. 칸토르는 라틴어인데 노래하는 사람이란 뜻이야. 실제로 턱수염을 뾰족하게 기르고 쏘아보는 듯한 눈을 한 창백한 얼굴의 신사가 혼자서 노래하는 것이 들렸다. 무한 곱하기 무한은 무한. 그러면서 그는 안절부절 못하는 동작으로 빙빙 돌며 춤을 추었다. 무한 이상 곱하기 무한은 무한 이상. 빨리 다른 데로 가면 좋겠어. 로베르토는 생각했다. 수아키 씨는 다음에 나타난 방들 중 하나 앞에 가더니 공손하게 문을 두드렸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오시오. 테플로탁스리의 말이 맞았다. 그 궁전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워낙 나이가 많아 수아키 씨는 그들에 비하면 젊은이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 그들이 지금 만난 두 노인은 아주 혈기왕성하게 보였다. 그 중에 한 노인은 눈이 무척 컸으며 가발을 쓰고 있었다. 들어오시오 여러분. 내 이름은 오일러이고 저쪽은 가우스 교수입니다. 가우스 교수는 엄하게 생겼는데 그는 로베르트의 수아키 신을 잠깐 힐끔 쳐다보았을 뿐 종이에서 거의 눈을 떼지 않았다. 로베르트는 그가 방문객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다. 지금 우리는 근사한 수에 대해 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친절하게 보이는 노인이 말했다. 그게 아주 흥미로운 주제라는 건 알고 계시겠지요? 그럼요, 로베르트가 말했다. 그건 설명할 수 있는 규칙이 없잖아요. 네 말이 맞아. 그렇지만 나는 동료들 도움으로 근사한 수의 비밀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지. 그런데 가우스 교수님은 지금 무엇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나 가우스 교수는 자기가 무엇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지 알려주려 하지 않았다. 가우스 씨는 아주 기가 막히게 훌륭한 걸 발견했지요. 그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숫자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들 이름을 무엇이라 붙였는지요? 아이. 날카로운 눈초리를 한 그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수인 허수를 말하는 거야. 테플로탁스리 로베르트에게 설명했다. 저희는 이제 이만 가겠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 개의 방을 지나쳤다. 그들은 피보나치에게도 잠시 들렸다. 그 방에는 토끼들이 우글거렸다. 그리고는 인디언과 아랍인, 페르시아인 그리고 인도인들이 모여서 일하고 서로 떠들고 자고 있는 방들도 지나갔다. 가면 갈수록 거기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더 많아 보였다. 인도의 대왕 마하사리사처럼 보이는 저 사람은 적어도 2000살은 되었지. 테플로탁스리 말했다. 두 사람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방들은 점점 커지고 화려해졌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사원 비슷한 곳에 이르렀다. 여기는 들어가면 안 돼, 수아키 씨는 말했다. 저기 보이는 하얀 옷 입은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그는 너무 훌륭해서 나처럼 보잘것없는 수아키 씨는 감히 말을 걸 엄두를 못 내. 그리스 출신인데 불가사의한 많은 것들을 발견했지. 바닥에는 저 탈들 보이니? 끝이 뾰족한 오각형 모양의 별들과 오각형으로만 되어 있지.
그는 이 방 바닥 전체를 이음매 없이 이 타일들로 덮개했는데 그것에 실패하면서 무리수를 찾게 되었어. 5의 뿌리와 2의 뿌리는 말이야. 그 지긋지긋한 숫자가 무엇이었는지 너 아직도 기억하고 있니? 물론. 로베르트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저 사람 이름은 피타고라스야. 수학 귀신은 속삭였다. 그가 또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니? 수학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도 저 사람이라고. 자, 이제 다 왔어. 그들이 들어간 홀은 로베르트가 지금까지 본 홀 중에서 가장 컸다. 대성당보다도 컸고 실내 체육관보다도 컸다. 그리고 그것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벽들은 갖가지 무늬의 모자이크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커다란 옥의 계단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하늘 높이 치솟아 있었다. 계단이 꺾어진 곳에는 황금 옥자가 있었는데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다. 로베르트는 무척 놀랐다. 수학 귀신들이 사는 집이 이렇게 화려하리라고는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게 어째서 수학지옥이니? 이건 그야말로 천국이야. 로베르트가 말했다. 사정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물론 나도 불평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끙끙대는 밤에는 정말 미칠 지경이라는 걸 너는 모를 거야. 한 발짝만 가면 해결이 될 것 같다가도 갑자기 거대한 벽이 앞을 가로막는단 말이야. 지옥이 따로 있니? 그런 게 바로 지옥이지. 로베르트는 수학 귀신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는 한없이 긴 식탁이 홀 한가운데 놓여있다는 걸 알았다. 벽 쪽에는 하인들이 서 있었고 입구 옆에는 나무처럼 길쭉한 녀석이 방망이를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방망이를 힘껏 치켜들더니 커다란 종을 쳤다. 그 소리는 궁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리 와. 저쪽 맨 아래에 있는 자리로 가자. 테플러 탁슬이 로베르트를 잡고 끌었다. 그들이 식탁의 아래쪽 끝부분에 자리를 잡는 동안 이름표는 알려진 수학 귀신들이 쏙쏙 밀려들었다. 로베르트는 오일러, 가우스 교수, 그리고 토끼를 어깨에 얹고 있는 피보나치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수학 귀신들의 대부분은 그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장엄한 모습으로 뚜벅뚜벅 들어오는 이집트 사람들, 이마에 빨간 점을 그린 인도 사람들, 모자 달린 외투를 입은 아랍 사람들, 승려복을 걸친 수도승, 흑인과 인디언, 초승달 모양의 긴 칼을 든 터키 사람들, 그리고 청바지를 입은 아메리카 사람들이 차례로 눈에 띄었다. 로베르트는 수학 귀신은 그렇게 많다는 사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여자는 기껏해야 6 내지 7명 뿐이었는데 그나마도 별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여자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여자들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니? 로베르트가 물었다. 예전에는 여자들한테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 수학은 오직 남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하지만 내 생각이 이젠 달라질 거야. 수천 명의 손님들은 자기가 앉을 의자를 끌어당기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서로 인사를 나눴다. 이윽고 입구에서 보았던 나무처럼 길쭉하게 생긴 사람이 종을 한 번 더 울리자 실내는 조용해졌다. 널따란 계단에는 비단으로 된 예복을 걸친 한 인도인이 나타나 황금 옥자에 앉았다. 저 사람 누구니? 로베르트가 물었다. 저 사람이 바로 영을 발명한 사람이야. 테플러 탁슬이 조그맣게 속삭였다. 그러면 저 사람이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니? 아니,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야. 제일 높은 사람은 저기 맨 위쪽, 그러니까 계단의 끝에 있는 구름 속에 살아.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니? 나도 몰라. 우리는 그 사람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도 우리는 모두 그를 아주 존경하지. 그는 우리 수학 귀신들이 대장이야. 그건 그가 이를 발명했기 때문이지. 우리는 그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조차 몰라. 어쩌면 여자일지 모르지. 로베르트는 너무나 감명을 받은 나머지 한참 동안 입도 떼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하인들이 저녁 식사를 나르기 시작했다.
이건 온통 케이크뿐이잖아. 로베르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쉿, 너무 크게 말하지 마. 여기서 우리는 케이크만 먹어. 케이크는 둥글고 원은 모든 도형 가운데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지. 한번 먹어봐. 로베르트는 지금까지 그렇게 맛있는 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었다. 내가 이 케이크의 크기를 알려고 한다면 어떻게 계산을 시작해야겠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건 내가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또 학교에서는 여태까지 꽈배기 빵 밖에는 배운 게 없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무리수가 하나 필요해. 그것은 무리수 중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야. 이름은 파이라고 하는데 식탁 맨 위쪽에 있는 사람이 2000여 년 전에 그걸 발견했어. 그는 그리스 사람인데 그가 그걸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케이크나 바퀴, 반지 그리고 드럼통의 크기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둥글게 생긴 모든 것, 심지어는 달이나 지구의 크기까지도 그 파이라는 숫자가 없이는 계산을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는 사이에 홀라는 조금씩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수학 귀신들이 활기를 띠며 서로 대화를 나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맛있게 식사를 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케이크 반죽으로 만든 조그만 공을 빙빙 돌리면서 멍하니 호공을 쳐다보고 있었다. 마실 것도 충분히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클라인 씨가 만든 희한한 병이 아니라 정육면체 모양을 한 크리스탈 잔에 담겨 있었다. 식사 시간이 끝나자 다시 종이 울렸다. 영을 발명한 사람이 제일 먼저 옥자에서 일어나 위쪽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나서 다른 수학 귀신들도 차례대로 자리를 일어났다. 물론 중요한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떴는데 그들은 총총걸음으로 자기 연구실로 되돌아갔다. 마지막에는 로베르토와 그의 안내자 테플로탁슬만이 그 홀에 남아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화려한 옷을 거친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로베르토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수학나라의 사무 전체를 지휘하는 사람일 거야. 나한테 보내는 초대장에 서명을 한 것도 저 사람일걸? 하고 로베르토는 생각했다. 자, 로베르토와 수학 귀신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은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꺼냈다. 이 아이가 바로 당신의 제자란 말이오? 아주 어리군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이 아이가 마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요? 아직은 못합니다. 로베르토의 친구 수학 귀신은 말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보아서는 조만간 마술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근사한 수에 대해서는 좀 더 알고 있는 거요? 근사한 수의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 아이가 알고 있어? 그건 자연수, 홀수, 그리고 깡충뛰기한 수만큼이나 많이 있습니다. 로베르트가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다. 제법이군. 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하지. 이름이 뭐지? 로베르트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라. 로베르트, 너는 이제 숫자의 마술을 배우는 조수 중에서 가장 저학년으로 입학하게 된 거다. 그 표시로 너에게 5번째 단계인 피타고라스 숫자 훈장을 수여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로베르트의 목에 무거운 목걸이를 걸어주었는데 그 목걸이는 오각형 모양으로 생긴 뾰족뾰족한 황금별이 달랑거렸다. 정말 고맙습니다. 로베르트가 말했다. 그리고 내가 훈장을 받은 건 비밀로 해야 한다. 그는 그렇게 덧붙이더니 더 이상 로베르트를 쳐다보지 않고 획 돌아서서는 사라져버렸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어. 로베르트의 친구이자 선생인 수학 귀신은 말했다. 나는 이만 가봐야겠어. 이제부터는 너 혼자 알아서 해야 해.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설마 나를 모르는 척할 생각은 아니겠지? 테플로탁슬? 로베르트가 소리쳤다. 미안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 나도 이제는 다시 내 일로 돌아가야 하니까. 로베르트는 수학 귀신도 이별을 섭섭하게 여긴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로베르트 자신은 너무나 서운해서 흐느껴 울기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제서야 그는 자기가 수학 귀신하고 얼마나 정이 들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렇지만 물론 로베르트나 수학 귀신이나 자기 기분을
상대방이 눈치채게 하고 싶진 않았다. 테플러 탁슬이 먼저 작별린 살 건넸다. 잘 지내. 안녕. 로베르트도 짧게 말했다. 수학 귀신은 어느새 사라져버렸다. 이제 로베르트는 넓은 홀 안에서 텅 빈 식탁 앞에 홀로 앉아있게 되었다. 도대체 나 혼자서 여기서 어떻게 집에 가란 말이야. 로베르트는 자기 목에 걸린 목걸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거워진 듯한 느낌 들었다. 아주 맛있게 먹었던 그 케이크조차 소화가 되지 않았다. 혹시 음료수를 너무 많이 마신 걸까? 어쨌든 그는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곧이어 깊은 잠에 빠졌다. 그리고 자기가 수학 귀신이 등에 타고 창문 밖으로 날아갔었다는 사실은 이제 까맣게 잊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엄마가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로베르트, 너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학교에 늦는다. 로베르트는 생각했다. 항상 이렇단 말이야. 꿈속에서는 아주 맛있는 케이크를 먹기도 하고 운이 좋으면 금으로 된 별 목걸이가 생기기도 하는데 잠에서 깨면 모든 게 순식간에 없어지거든. 로베르트는 잠옷차림으로 욕실에 서서 이를 닦다가 무언가 자기 가슴을 간지럽힌다는 걸 느꼈다. 무엇인가 보았더니 얇은 금목걸이에 오각형 모양으로 반짝이는 아주 조그만 별이 매달려 있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이번에는 꿈이 진짜로 무엇인가를 갖다 준 것이다. 옷을 입으면서 그는 별이 달린 목걸이를 풀어서 바지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엄마가 보시면 또 분명히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실 테니까. 너 이런 거 어디서 났니? 하고 엄마는 즉시 물어보실 것이다. 그리고 남자애는 목걸이 따위 안 하는 법이야 하고 야단을 치실 것이다. 그게 비밀 혼장이라는 걸 로베르트가 무슨 수로 자기 엄마한테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학교 수업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였다. 한 가지만 빼놓고는. 웬일인지 보켈 박사가 아주 피곤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는 신문에 머리를 푹 파묻고 있었다. 아마도 자기가 가져온 꽈배기빵을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먹고 싶은 모양이었다. 그는 학생들이 남은 시간 내내 애를 써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하나 생각해냈다. 너희 반 학생이 몇 명이지? 그가 물었다. 38명입니다. 착실한 도리스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대답했다. 좋아. 자, 모두들 잘 들어. 저기 맨 앞에 앉아있는 첫 번째 학생 이름이 뭐더라? 알베르트? 그래, 알베르트는 꽈배기빵을 1개 받는다. 그리고 너 두 번째 학생 베트나? 너는 2개 받는다. 찰리는 3개, 도리스는 4개. 그렇게 해서 38번째 학생은 38개의 꽈배기빵을 받는다고 하자. 그러면 꽈배기빵이 몇 개나 있어야만 그런 식으로 이반 학생 모두에게 나눠줄 수가 있지? 그건 또다시 보켈 박사다운 문제였다. 저런 사람은 정말 꼴도 보기 싫다고 로베르트는 생각했다.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보켈 박사는 편안하게 신문을 보기 시작했고 학생들은 고개를 숙이고 그 복잡한 계산 문제와 씨름하기 시작했다. 로베르트는 당연히 그 멍청한 문제 따위는 풀 생각이 없었다. 그는 가만히 앉아 멍하니 호응을 쳐다보았다. 로베르트, 너 뭐 하는 거냐? 너 꿈꾸고 있는 거지? 보켈 박사가 소리질렀다. 그는 신문을 보면서도 학생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저도 이 문제를 푸는 중이에요. 로베르트가 말했다. 그리고는 공책에 그 문제를 적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점점점. 세상에, 정말 재미없는 문제였다. 숫자가 11이 되자 벌써 로베르트는 헷갈리기 시작했다. 비록 5번째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피타고라스의 숫자 혼장을 받은 그가 이까지 계산 문제 하나 해결을 못하다니 안 될 말이었다. 그는 문득 자기가 혼장을 얻은 별을 걸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걸 호주머니에 넣은 사실을 깜빡 잊은 것이다. 그는 별이 달린 목걸이를 꺼내어 보켈 박사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올레자린 목에 걸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아주 힘들이지 않고 세련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알았다. 삼각형 숫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결코 쓸모없는 게 아니었다.
그게 어떻게 되었더라? 그는 공책에 써보았다. 1부터 10위까지 숫자를 그런 식으로 더할 수 있다면 1부터 38까지의 숫자도 숫자라고 해서 그렇게 못할 리가 없었다. 그는 숫자 밑에 놓아둔 학교 가방에서 살짝 계산기를 꺼내 계산을 했다. 19 곱하기 39는 741. 답을 구했어요. 그가 소리쳤다. 그런 것쯤은 식은 죽 먹기라고요. 그래? 보켈 박사는 신문을 무릎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741입니다. 로베르트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반 전체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그걸 어떻게 알았니? 클 박사가 물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답이 저절로 나오는데요 뭐. 로베르트는 그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옷 속에 있는 조그마한 별을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수학 귀신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여기까지입니다.